불타는 하늘입니다. 이번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영원한 우방국으로 믿고 있었던 프랑스의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서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프랑스의 미라주5 전투기를 불법 복제하여 생산한 것으로 알려진 내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셔는 중동과 남미 하늘에서 치열한 전장을 숙명적으로 만나게 되는 기묘한 사연을 가진 전투기였죠. (6.1) 전쟁에서 믿을 수 없는 승리를 거두며 시리아로부터 북쪽의 골란고원, 요르단으로부터는 동쪽의 웨스트뱅크, 그리고 이집트로부터는 남쪽의 시나이 반도를 빼앗아 점령한 이스라엘은 그들이 전쟁 전에 목표로 했던 안전지대를 모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성공이었고 전술가들의 찬사를 받았던 전쟁이었죠. 물론 이스라엘 측은 생존에 대한 위협을 가해온 아랍 제국에 대한 정당 방위와도 같은 전쟁이라고 주장했지만 일단 선제 기습 공격을 감행한 데에다가 이 전쟁에서 점령한 영토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침략자라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게 됩니다. 프랑스는 6.1 전쟁 이전까지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약소국 이미지에 이스라엘에게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엔 가입을 도와주고 프랑스제 무기를 적극 공급하였으며 2차 중동 전쟁에서는 영국과 함께 연합군을 편성하여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는 작전을 수행하여 군사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만 하더라도 6.1 전쟁 발발 무렵에는 최신 전투기였던 미라주3부터 훈련기인 마지스텔까지 운용 중인 항공기들이 모두 프랑스제 1세기일 정도여서 중동의 작은 프랑스 공군이라고 불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죠. 하지만 6.1 전쟁 발발 이전부터 중동의 점차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자 드골 대통령은 전쟁을 먼저 일으킨 나라와는 관계를 끊을 것이다라며 이스라엘을 겨냥한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6.1 전쟁이 발발하고 이스라엘군이 아랍 제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반환하지 않자 드골 대통령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이스라엘에게 프랑스제 무기 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금수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침략자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도덕적인 관점 이외에도 이 무렵 오일 달러를 무기로 점점 국제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던 아랍권에서 침략 국가인 이스라엘을 지원해왔던 프랑스에 대해서 비난의 수위가 높아가고 있었죠. 유엔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아랍권과의 외교관계도 신경 써야 했던 프랑스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원하기가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국제정세가 이렇게 변하면서 이스라엘 공군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세가 됩니다. 비록 6.1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전쟁을 치르면서 손실된 기체들과 손상된 기체들, 그 외 고장난 기체들이 속출하여 전력에서 이탈한 상태였죠. 따라서 공군력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쟁 이전에 비해서 공군 전력의 50% 정도만이 가동 가능한 상태였던 이스라엘 공군은 새로운 전력의 보강이 절실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공군은 미라주3가 처음 도입된 1962년부터 훈련과 실전에서의 많은 운용 경험을 통해서 미라주3의 장점과 단점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6.1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다소사의 기술진과 함께 미라주3를 중동 하늘에서의 전술 수행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개량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미라주3는 분명히 당대 최고의 성능을 가진 우수한 전투기였으며 이스라엘 공군도 성능에 크게 만족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느꼈던 단점도 있었죠. 미라주3는 프랑스 공군을 위해 개발된 전투기였지만
미라주-3의 성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던 쪽은 이스라엘 공군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의 분석에 의하면 미라주-3에 장비된 시라노 레이더와 화기 관제 장치의 성능과 신뢰성이 큰 문제였습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은 툭하면 고장을 일으켜 오작동하거나 다운되는 일이 많았으며 정상 작동을 하더라도 연동된 사격 조준기의 신뢰성이 의심스러운 상태였죠. 물론 6.1 전쟁 이전까지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 성능이 조금은 향상되었지만 조종사들의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프랑스제 마트라 R530 레이더 유도 미사일도 실전에서 사용하기에는 신뢰성과 성능이 형편없었죠. 이 공대공 레이더 시스템은 맑은 날씨가 드물고 구름과 안개가 많아 시계가 나쁜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유럽 지역의 작전에서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미라주-3에게 낮이건 밤이건 굳은 날씨에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천후 성능을 부여하는 필수적인 아이템이었죠. 하지만 중동의 하늘은 거의 대부분 청명한 날씨를 보이며 탁 트인 지형과 강한 햇살로 인해서 대부분의 경우 주간에는 시야가 매우 좋은 기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군은 이렇게 자꾸 고장만 일으키는 레이더 시스템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닷소사의 미라주-3에서 무거운 레이더 시스템을 철거하고 이 공간에 연료를 더 탑재하고 무장 탑재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공군의 필요에 맞춘 주간용 대지 공격기로서의 개량 작업을 의뢰했으며 이것이 완성되면 50기를 즉시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고가의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하지 않으면 기체 가격도 많이 저렴해진다는 이점도 있었죠. 1966년 9월 닷소사가 개량 작업을 수락하자 이스라엘은 제작 비용을 모두 완납하였으며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닷소사는 공대공 전투용 미라주-3C를 베이스로 공대지 능력을 강화시킨 다목적 전투기 미라주-3E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공군용 기체는 미라주-3E를 다운그레이드형으로 제작하면 되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개량 작업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 사진의 기체는 미라주-3E형으로서 기수 아래쪽에 돌출된 범퍼가 특징적인 것으로 미라주-3C와 쉽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닷소는 이 후속 기체를 미라주-5라고 명명했으며 빠른 속도로 개량 작업이 진행되어 6.1 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1967년 5월 19일에 드디어 첫 번째 기체가 하늘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미라주-5는 외형으로 볼 때는 기수에 무겁고 부피가 큰 레이더 시스템이 철거되었기 때문에 미라주-3의 통통한 원뿔형 기수에 비해서 뾰족하고 날씬한 기술을 가지게 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물론 레이더가 없었기 때문에 원거리 탐지 능력이 없었고 야간에도 작전이 불가능했지만 이 공간에 연료 탱크를 확보하여 미라주-3에 비해서 항속거리도 100km 가까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대지 공격을 위한 무장 탑재 능력도 향상되게 됩니다. 주간 작전용 대지 공격 기체로서는 훌륭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죠. 1967년 6월이 되면서 1차 분량 30대가 먼저 생산되었으며 제작 중인 추가 분량 20대도 곧 완제품이 되어 이스라엘 공군에 넘겨지게 될 날만 기다리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6.1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서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강경한 태도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며 전격적인 무기 금수 조치를 발표하고 이스라엘은 대금 지불까지 모두 마친 미라주-5를 수령하지 못하게 돼버렸죠. 이스라엘의 주문에 의한 미라주-5 전투기들은 중동 지역에서의 작전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전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프랑스 공군에 넘겨져서 프랑스 공군은 갑작스럽게 미라주-5 비행대를 편성하는 등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훗날에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쓸만한 기체라는 평가를 받게 되어 나름대로 세계 시장에서 선전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15개국이나 되는 나라에 수출되는 효자 상품이 됩니다. 프랑스의 갑작스런 금수 조치로 무기 공급선이 막혀버린 이스라엘은 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무렵에는 제2의 전투기 공급선이었던 미국도 6.1 전쟁 이후의 국제 정서를 고려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금수 조치를 시행했었습니다. 1966년 초 이스라엘이 미리 주문해 놓았던 48대의 A4 스카이호크 공격기의 양도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자 이스라엘은 조국 방위의 가장 필수적인 자원인 주력 전투기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에만 의존하다가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6.1 전쟁이 끝나자마자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아랍 국가들이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으며 자국의 무기가 패전의 아이콘이 되어 망신살이 뻗친 소련이 이집트와 시리아 공군의 재건을 위해서 미그 21의 공급량을 늘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중동에는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소련의 움직임에 자극받은 미국이 금수 조치를 얼마 안가 해제하고 A4 스카이호크 공격기들을 예정대로 공급하도록 하여 일단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은 국제관계의 냉정함을 실감하게 되고 5.1 달러를 앞세운 아랍권의 외교적인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우방이란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방위에 꼭 필요한 고성능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주국방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되었죠. 이스라엘은 현실적으로 아직은 자체 전투기를 개발할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의 미라주 전투기 설계도를 입수해서 불법 복제라도 시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만능 해결사 첩보기관 모사드가 행동에 나섭니다. 모사드는 첩보력을 총동원하여 여러 경로로 미라주 전투기의 설계도 입수 가능성을 알아보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하긴 했지만 이스라엘과 국교를 단절한 것도 아니었고 적성 국가로 분류한 것도 아니었죠.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경계를 하거나 보안 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모사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 해결책은 프랑스 본토가 아닌 스위스 쪽에서 찾을 수 있었죠. 당시 스위스는 프랑스와 미라주3의 면허 생산을 통한 대규모 도입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모사드는 스위스 쪽의 루트를 통해서 설계도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미라주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인 아타 엔진의 도면 입수가 최우선 과제였는데 1968년 4월경 미라주 전투기의 심장인 스네크마의 아타 엔진을 면허 생산하고 있었던 스위스 방산업체에 엔지니어를 포섭하여 25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 엔진의 도면 20만 장을 넘겨받게 됩니다. 결국 이 기술자는 스파이 혐의로 스위스 경찰에 체포되어 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하죠. 이스라엘은 미라주5의 구매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아타 엔진의 부품 일부를 면허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면이 입수되자 단지 1년 5개월의 짧은 시간 만에 아타 09C 엔진의 복제품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후에 전투기 복제 과정에서는 모사드 요원들이 프랑스의 다소사에 숨어들어 설계 도면을 빼내왔다는 설과 이스라엘 공군이 사용하던 미라주3를 해체해서 정밀 분석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복제 작업을 실시했다는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마치 이 과정에 엄청난 첩보작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던 것이죠. 사실은 훗날 밝혀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엔진의 도면은 모사드의 첩보작전으로 입수하고 완성시킨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라주5 복제 기체 제작에는 프랑스 다소사의 비공식적인 물밑 협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복제 작업이 수월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닷소사는 무기 금수 조치로 인해 이스라엘 공군을 위해 제작한 미라주-5를 납품하지 못하게 되자 그동안 닷소사의 단골 고객이자 많은 기술적인 협조를 해왔던 이스라엘 공군과 관계가 단절된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안한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의 공식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라주-5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비밀리에 이스라엘에게 공급하였으며 비공식적으로 면허 생산 기술도 야금야금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가 프랑스의 국보급 기밀 자료와도 같은 최정예 전투기의 엔진과 기체 설계도를 빼내서 이를 복제한다는 것은 프랑스로서는 쉽게 용납하거나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수준의 사안이 아니었지만 프랑스는 의외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서 별다른 비난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그저 덤덤한 반응만을 보였다고 하죠. 결국 프랑스 정부조차 닷소사가 이스라엘을 돕는 것을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면서도 물밑으로는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 없이 방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것은 프랑스 정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유택의 프랑스인들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사실 닷소사의 설립자면서 프랑스의 국민 영웅이었던 마르시엘 닷소도 유택의 프랑스인이었다고 하죠. 여하간 엔진의 복제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상태에서 닷소사로부터 기체 생산 설비와 기술력까지 비밀리에 제공되면서 이스라엘의 국영 항공기 제작사인 IAI는 드디어 1969년 9월 미라주-5의 복제 전투기 1호기를 완성시켜 대망의 첫 비행을 성공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육식 조류를 의미하는 네셔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미라주-5의 복제기는 1971년 1월 8일 첫 번째 양산 기체가 비행에 성공했으며 71년 5월부터는 이스라엘 공군의 일선 부대로 넘겨지게 됩니다. 네셔는 1975년까지 단자형 51대, 복좌형 10대가 제작되었으며 최일선의 4개 전투 비행대대가 네셔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미라주-3와도 함께 혼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일선 부대에 공급된 네셔의 기수에는 마치 레이더가 있는 전투기처럼 검은색의 레이돔 도색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네셔에 공대공 레이더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적기만용 도색이었으며 사실 네셔는 미라주-5의 복제기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대공 레이더는 없었습니다. 6.1 전쟁이 끝난 후부터 6년이 지나서 4차 중동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6.1 전쟁의 패배로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이집트, 시리아와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끊임없이 도발과 반격이 지속되었는데 1973년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훗날 소모전 기간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 무렵 이집트와 이스라엘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전력을 소모시키고 괴롭히기 위해서 전쟁급의 대규모 군사작전은 아니어도 상당한 규모의 군사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네셔는 이 불안정한 기간의 탄생에서 이스라엘 공군에게 큰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실전에서도 처음 선을 보이게 되는데 1973년 1월 8일 시리아 공군의 미그 21과 공중전을 벌여서 이 중 2대를 격추하는 전과를 달성합니다. 이후 1973년 10월 역대 중동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4차 중동전 욤키푸르 전쟁에서는 40대 네셔가 형님뻘인 미라주-3 35대와 함께 주로 공대공 전투에 투입되어 19일간의 전쟁 기간 동안 102대의 적기를 격추하는 대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1974년까지 총 115대의 적기를 격추한 것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애초에 미라주-5의 개발 목적이
공대공 전투 능력을 어느 정도 희생시키더라도 공대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셔의 공대공 전과는 상당히 놀라운 편으로 상당한 공중전 능력을 과시한 셈이었습니다. 레이더를 철거한 공간에 연료를 더 많이 싣게 되어 전투 지역에서의 채공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큰 장점이 되었죠. 이 무렵 이스라엘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개발에도 열의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6.1 전쟁 당시 실전에서 처음 사용된 이스라엘산 샤프릴-1 미사일의 경우에는 성능이 형편없는 수준이어서 이스라엘 조종사들의 우려를 한몸에 받으며 실전에서 몇 발이 발사되었지만 단 한 대의 공대공 전과도 올리지 못했었죠. 하지만 이후 개량 작업을 거쳐 탄생한 샤프릴-2의 경우에는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1973년의 욤키푸르 전쟁 기간 동안 56%라는 높은 명중률로 85대의 격추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무기 산업 수준이 단기간에 높은 수준에 올라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1967년의 6.1 전쟁에서는 모든 공대공 전과가 기관포에 의해 달성되었는데 불과 6년 만에 발발한 욤키푸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공군의 전과 중에 80% 정도가 공대공 미사일에 의해 달성되어 이제는 점점 공중전에서도 미사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공군의 내셔와 미라주-3는 주날개와 수직꼬리 날개에 눈에 확 들어오는 검은 테두리를 두른 노란색 삼각형이 커다랗게 도색되어 있었는데 이는 당시 프랑스가 리비아를 비롯한 아랍권에 미라주-5를 수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기체들이 시리아나 이집트로 유입되어 공중전에 투입될 수도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이스라엘 공군의 델타익 전투기를 쉽게 구별하는 방법으로 고안된 피아 식별용 도색이었습니다. 내셔는 소모전 기간과 욤키푸르 전쟁에서 최일선 전투 비행대에 배치되어 연일 전투에 투입되며 활약했는데 욤키푸르 전쟁 이후 전쟁에 지친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면서 전투에 투입될 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후에는 미국으로부터 F-16과 같은 고성능의 차세대 전투기가 도입되면서 내셔는 모두 현역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군에서는 10년이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만 운용되었지만 눈부신 전과를 남기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수의 내셔가 지구 반대편에 아르헨티나로 판매됩니다. 아르헨티나 공군은 이 기체들을 대거라고 명명하고 주력 전투 공격기로 운용하게 되죠. 중동 하늘의 전장에서는 물러났지만 새로운 전장을 숙명처럼 만나게 되는 이 전투기는 1982년 포클랜드 제도를 둘러싼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이 벌어지자 또다시 최전선의 하늘로 투입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자랑하는 해리어 전투기와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을 하게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기획 예정인 해리어 전투기 편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공군은 미라주-5의 복제기 내셔를 제작하는 동안에 또 하나의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른바 람-B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 계획은 단순한 복제를 뛰어넘어 보다 강력한 성능을 가지도록 하는 개량 작업을 추가하여 고성능의 전투 폭격기를 이스라엘 실정에 맞도록 개발한다는 야심찬 것이었죠. 내셔를 베이스로 하여 보다 강력한 미국제 J79 엔진을 장비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 포인트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최종적으로 크필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공군의 독창적인 전투기를 탄생시키는데 이 크필은 주익 앞쪽에 특징적인 카나드라고 불리우는 작은 날개를 장비하게 되는 혁신적인 삼각날개 전투기였습니다. 크필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